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8번째 이야기. 인클로저 운동과 유토피아.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이 일어난 것은 중세 말의 영국의 토지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 농촌의 토지 제도는 영주지경지와 농민 보유지 사이에 울타리가 없는 개방경지 제도였습니다.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지 않아 경작이나 수확, 방목 등을 촌락 전체가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수확한 농작물은 똑같이 분배하되 지주에게는 일정한 소작료를 냈습니다. 15세기 말 신항로 개척으로 영국의 방직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모 수요량도 증가하면서 양모 가격이 덩달아 상승했습니다. 이에 타산이 빠른 귀족들은 소작농을 고용해 농사를 짓기보다 양을 기르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양을 키우는 것은 양치기 한 명과 양치기 개 서너 마리면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양모를 팔면 농작물을 파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봉건 영주와 귀족들은 농사를 그만두고 목장을 만들어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농주는 물론 장원의 공유지에 살던 농민들을 강제로 내쫓고 울타리를 세워 목장을 지었던 것입니다. 울타리를 치고 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인클로저 운동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5에서 17세기가 제1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토마스 모어가 말했듯이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특징이 강했습니다. 18에서 19세기까지는 제2차 인클로저 운동 시기입니다. 제1차 때와 달리 의회가 관련 법령을 통과시켜 인클로저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흔히 의회 인클로저라고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농민들이 갈 곳 없이 떠돌며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왕이 인클로저 금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초에 도시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육류 수요량이 늘어나자 의회는 금지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자 인클로저 운동이 또다시 영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1549년 6월 농민들은 인클로저 운동에 반대해 게트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영국 귀족은 이탈리아 용병을 동원해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헤이 8세는 농민들이 거지나 도둑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랑 생활을 금지하는 거린과 불황자 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늙었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사람을 등록시킨 뒤 부거를 허용했습니다. 반면 노동 능력이 있는 나태한 불황이는 태형을 가하고 고향으로 추방했습니다. 불황인이 두 번 체포되면 매질과 더불어 귀를 잘랐고 세 번 체포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법령과 함께 1601년에는 빈민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빈민법은 노동 무능력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부빈세 징수권을 교구에 부여했습니다. 1795년에는 임금으로 최저 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생활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훗날 유럽복지제도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인클로저 운동은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가 대부분 지주나 귀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인클로저 운동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주가 목장을 만들 경우 의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사원이 직접 부지를 조사한 후에 허가가 났습니다. 인클로저 운동은 자본주의에 필요한 자금과 노동력을 제공했고 영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영국의 농업 경제가 농업 생산률이 40% 이상 증가하는 등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노동력이 도시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영국의 도시 인구는 1850년도에 52%로 증가했는데 이것이 공업 발전을 촉진하면서 영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이자 사상가인 토머스 모어는 런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손에서 성장했습니다. 명문 귀족 출신은 아니지만 왕실 고등법원의 법관을 지낸 아버지는 토머스 모어의 일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잉글랜드에서 영어는 비천한 하층민이 사용하는 언어였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라틴어를 고귀한 신분과 학식의 상징으로 여겨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상류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토머스 모어의 아버지는 교육을 위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아들을 라틴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또한 아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캔터베리 대주교이자 대법관인 존 모턴경의 집에서 숙식하게 했습니다. 당시 존경받는 정치가로
박학다식하고 언변술이 뛰어났던 존 모턴과의 생활은 토머스 무어가 법관으로 성장하는 데 훌륭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1492년 토머스 무어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는 영국 인문주의 사상의 심장부였던 이곳에서 식견을 넓히고 고전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스어를 배우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했고 특히 플라톤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훗날 평론가들이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를 플라톤의 이상국가를 잇는 속편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법률가로서 대성하기를 바랬던 아들이 문학과 사상에 심취하자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토머스 무어는 아버지의 강요로 옥스퍼드 대학을 떠나 법률가 지망생들을 위한 링컨 법학원에 들어가 코먼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501년 일반 법정 변호사가 되어 정식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 중 그는 가난하고 무고한 시민이 불공평한 법률 앞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토머스 무어는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동원해 억울한 빈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변호사로 돈 많은 귀족과 맞서는 토머스 무어는 런던 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1504년 대중적인 인기를 발판으로 토머스 무어는 26살 젊은 나이에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권익을 위해 앞장서던 토머스 무어는 헨리 8세의 눈밖에 나면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509년 왕위에 오른 헨리 8세는 토머스 무어를 요직에 기용했습니다. 1510년 토머스 무어는 런던 시민의 환호 속에서 런던 사법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1518년에는 주미런 의원이 되었고 1523년에 하원의장에 올랐습니다. 1529년에는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영국 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전제 군주인 헨리 8세가 왕권을 제한하는 인문주의 사상을 반길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문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그를 요직에 앉힌 것은 그의 명성을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토머스 무어도 그런 헨리 8세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위에게 농담으로 자기 목을 주고 프랑스 성 한 채를 얻을 수 있다면 국왕폐하는 주저없이 나를 단두대로 보낼 것이라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농담이 그처럼 빨리 현실로 변하리라고는 토머스 무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종교관을 가진 토머스 무어는 헨리 8세의 이혼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의 모든 직책을 사임해 헨리 8세의 분노를 샀습니다. 1533년에 헨리 8세는 귀족에게 국왕을 잉글랜드 교회의 상징적 수장으로 선언한 왕위지 상명에 서약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또한 앤 불린과의 결혼이 유효하고 앤 불린이 낳은 엘리자베스를 왕위 계승자로 인정하는 의회의 계승법을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독실하고 보수적인 가톨릭 교도였던 토머스 무어는 헨리 8세의 이혼을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거부하고 대법관직을 사임한 토머스 무어는 결국 런던 탑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1535년 7월 1일 법정특별위원회는 토머스 무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고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토머스 무어는 사형 집행 통보를 받고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단두대에 목을 들이밀며 사형 집행인에게 목이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라고 농담을 할 만큼 죽음 앞에서도 여유로웠습니다. 토머스 무어가 죽은 지 300여 년이 지난 1886년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정치의 수호선인으로 그를 성자의 반열에 세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토머스 무어와 헨리 8세를 그린 영화 사계의 사나이. 사계절의 사나이는 토머스 무어를 다룬 로버트 볼트의 희곡 어맨 포 올 시즌스를 바탕으로 한 1966년 영화입니다. 프레드 진네만이 감독을 맡았는데 작품상 나무주연상을 포함하여 6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인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격조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신념대로 살다가 죽어간 무어를 아름다운 무드와 드라마적인 감동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대극이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영화적인 표현이 풍부한데 감독인 프레드 진네만의 역량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웬디 힐러, 레오 맥켄, 로버트 쇼, 오손 웰즈, 수잔나 유크 등 출연자들의 뛰어난 연기도 품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토머스 무어는 종교개혁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매우 급진적인 사회주의 사상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불후의 명작 유토피아에서 이상적 사회주의 모습을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 유토피아의 원제목은 사회생활에
최선의 상태에 대한, 그리고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섬에 대한 유익하고 즐거운 저작입니다. 이 책은 토머스 무어가 1515년부터 1516년 사이에 라틴어로 저술한 작품입니다. 유토피아는 라틴어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필자가 학자이며 모험가인 라파엘 히스로디를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히스로디는 방문한 나라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유토피아라는 나라를 소개하면서 영국의 실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무어가 그리는 유토피아는 바다 저편의 파도로 둘러싸인 작은 섬입니다. 자치도시 14곳으로 구성된 유토피아에서는 토지나 집, 생산 도구들이 모두 공동 소유입니다. 일체의 생활비는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눠 갖기 때문에 사유 재산이 없습니다. 도시의 가구 수와 똑같은 숫자의 농장에서 사람들은 2년 교대로 농업에 종사합니다. 유토피아에는 국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면제받는 사람은 공무원과 선택받은 지식계급뿐입니다. 노동시간은 6시간이며 노동을 끝낸 여가에는 교양을 쌓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도박이나 사냥 따위는 배척하며 선행을 통해 참다운 쾌락을 얻습니다. 유토피아에서는 법률이 단순할수록 공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법률도 매우 간소합니다. 토머스 무어는 유토피아에서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을 제한했습니다. 계획적인 생산과 소비, 인구 배분의 합리화, 사회적 노동의 계획화, 노동 조건의 개선이 실현되는 이상 사회를 염원했습니다. 이상적 사회주의를 그린 유토피아는 훗날 유럽의 사회주의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헨리 8세와 천일의 앤으로 이어집니다.